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30명 안팎의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촛불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한테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은 결국 이제 촛불 민심이고, 촛불 민심이 대통령 탄핵까지 결국 강행을 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대충 한 50분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신 거죠. 그죠? 나중에 표 분석을 해보면 한 60분 가까이. 그러면서 어차피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범보수가 하는 복원력을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경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분들 스스로가 답하는 그런 방식을 찾은 게 아닌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해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쉽사리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여당이라는 그 배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결심한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운영에서 여러 가지 파행을 봤잖아요. 그 중에 그럼 이게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간에 말하자면 집중 때문에 생긴 거냐? 그건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중앙정부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 주민들 자체는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우선 아까 스스로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 스스로가 뭔가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세금,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걷어서 해보겠다는 자치 조세권 같은 거 이런 거 일체 다 부인하잖아요. 국가가 자기 고유의 역할, 뭐 외교, 국방, 복지, 교육 같은 죄송합니다. 뭐 복지, 그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 같은 큰 틀은 국가의 몫이 돼. 그러지 않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지방 자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왜 실제로 책임도 못 지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움켜쥐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한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이라는 분들은 이미 2000년부터 이걸 준비하던 분들입니다. 각 지역의 지식인들, 지역에 선출된 어떤 그런 자치단체장들, 또 의원들, 그리고 지방의 상공인들, 경제인들, 이런 분들이 야,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뭘 하나 조만한 거 하나 해도 인허가권을 전부 중앙정부가 가져갔으니 사실상 나는 이 지역에서 무슨 보람을 가지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걸 호소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걸 쥐고 있어야 돼? 소위 그들이 인허가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국민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나 뭘 봐도 갑자기 젊은이들이 원하는 획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그걸 만들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좋든 싫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도전하더라도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바로 자기 인생이 맞으면 끊기는 게 아니라 그 도전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자꾸 축적을 해서 마침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경험, 또 요즘 중국의 창업 열풍 등등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 젊은이들한테 가장 어떤 열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 대기업에서 신입 직원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관련 중소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 이 포션을 넓혀서 중소기업도 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기업도 말하자면 숙달된 인력들을 바로 자기들이 충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 전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대학 졸업장에다가 스펙 요구하지요. 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청년 세대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난번에 청년 배당, 그 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의 뭐 청년 수당 하는데 그 세대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뭐 청년 기초수당이라고 그 아이디어를 했는데 여러분 시니어들한테는 어떻게든 우리가 노령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 신규 노동시장에 나와서 앞으로 국가를 끌고 갈 이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가지고 왜 너무 인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방식들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적어도 이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 적응하는 등등을 고려한다면 약 한 33세 이전까지는 신용평가를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법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회에 나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도 이 양반들 신용이 쌓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자기 친구들하고 뭔가 벤처 같은 거 한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벌써 아까 이야기한 신용평가를 해서 이 젊은이들이 숨도 못 쉬어보고 그냥 꺾이는 어떤 그런 사회적 제도는 혹독하다. 그런 부분들은 이건 사회적 합의로 올릴 수 있잖아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조금 찬성의 의지를 보인다고. 예, 지금 제가 그 관련 법을 내놨습니다. 청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인데요. 어떠한 청년들에게 우선 혜택을 줘야 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우선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부직에 관심 없는 친구들까지 줄 수는 없겠죠. 일자리를 잡으려 했는데 일자리를 못 잡고 있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아까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뭐 스펙을 쌓거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없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이런 어떤 그 층을 정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슨 청년 취업 대책에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쯤 됩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조금만 더 보태면 그렇게 정도를 취급을 하는데 보니까 한 3조 5천억이면 가능해요. 그 세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로 하여금 국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어려울 때 국가가 나의 삶에 분명한 정도의 뒷받침이 되어주는구나. 그 신뢰를 그 세대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방원이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우리 김병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왕조 시대 같다면 그런 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좋든 싫든 간에 특별히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책을 하고 범죄에서 얻어진 그런 수익이나 재산은 그건 우리가 다 공동체가 몰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이거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까 법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가치로 이렇게 규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필요하지 지금의 과거처럼 무슨 그런 권위와 힘이 있어가지고 현행헌법에 따라서 5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누적된 모순과 이 갈등을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한 세력이 이렇게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문제가 뭐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토론 들어가고 그렇게 고쳐나가자 그 말씀입니다. 저도 네. 뭐 개헌 큰 흐름에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경제나 이런 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 뭐 AI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런 돌파구나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우선 뭐 경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경기 순환에서 오는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동안 고도성장이라는 그 좋은 시절을 누렸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런 저성장이라는 이 흐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세계 경제 자체가 보호무역주의가 확 강화되니까 그동안 수출을 우리들의 주력으로 삼았던 한국 경제 자체가 주름살이 오는 것 자체는 이제는 감내해야죠. 이 조건 하에서 하루아침에 무슨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값진 경험을 얻었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1300조 이르는 가계부채, 그 다음에 적어도 12~13%가 되는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양극화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내수 경제, 이런 조건을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꾸 정부가 잘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하면 경기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현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우리들의 민낯, 이 실상에 대해서 전부 다 경제 책임자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털어내놓고 각 경제 주체들한테 각자 자기들이 양보해야 될 것, 각자 자기들이 희생해야 될 것을 이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8년이죠. IMF 때 그때 취임하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금년 한 해 실업은 오르고 물가는 뛰고 개별 가게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할 때 울컥 울던 하던 그 모습 기억나세요? 이제는 그런 인기 없지만 그런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정치인이라면 경제 책임자라면 지금 저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해볼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버텨보자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조조정이 희생당한 사람들한테 당신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니까 이걸 같이 따안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물었는데 AI 문제에서 봤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가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하는 컨트롤 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재해가 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드러난 거잖아요. 쭉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대응이 늦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며칠 더 걸렸죠. 네. 그러면서 AI라는 게 무슨 박테리아 균이죠. 확 퍼져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매년 AI가 안 오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철새가 오고 가는 그거에서는 AI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습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이런 게 우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세월호 때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안전행정처 만들었다고 안전이 곧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판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만은 사실상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소리를 못하고 내 건 아니거든요. 제 책임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런 것 하라고 정부를 운영하고 그런 것 결정을 하라고 고위직에 책임자를 두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래 두게 보면 참 괜찮은 물건이에요. 괜찮은 물건이다. 본인은 김구 의원님은 괜찮은 물건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누가 그때 묻더라고요. 누구는 사이다, 누구는 밥, 누구는 고구마인데 당신 뭐냐 그래. 나는 뚝배기다. 예. 그러니까 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일단 끓으면. 김구 의원님은 뚝배기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